어느 도시에는 유명한 커피숍 카페 인과관계가 있었다. 이곳은 커피 애호가들과 철학자들이 자주 모이는 핫플레이스였다. 이 카페의 주인인 소피아는 철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고 그녀는 커피와 철학적 대화를 결합하는 독특한 경험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그녀의 커피는 맛있었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자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철학 학생인 에단이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최근 데이비드 휴미 관습적 인과관계에 대해 배우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에단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마침 그의 옆자리에 카페에 자주 오던 노인 마르쿠스가 앉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저는 최근 휴미 인과관계 이론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에단이 말했다. 마르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사람의 인과관계 이론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었지. 에단은 흥미를 보였다.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사람들 모두 인과관계를 필연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르쿠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한 번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오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나는 오랜 친구 찰리를 만나러 갔었고 그는 늘 우산을 입곤 했어.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찰리는 우산 없이 나왔더군. 에단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우린 그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찰리가 갑자기 내 우산을 바라보며 말했다네. 자네 언제부터 우산을 준비하게 되었는가? 나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산을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건 비가 올 때마다 우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학습했기 때문이지. 에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게 휴미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관습에 기반하여 인과관계를 이해하죠. 늘 우산을 챙기지 않는다면 비에 젖는다는 경험을 통해서요. 마르쿠스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렇지. 그리고 어느 날인가 나는 우산을 챙기지도 않았고 비도 오지 않았지. 그제야 나는 우산이든 비든 모든 것이 필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네. 에단은 감명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학습한 관습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서로 한참을 더 이야기하며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휴미 관점을 발견했고 함께 카페를 나서며 날씨가 맑다는 것에 잠시 웃음을 나눴다. 때로는 일상적인 작은 사건들 속에서까지도 우리는 휴미의 철학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가능성과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그날 에단은 깨달았다. 인과관계는 단지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관습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관습적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의해 인생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의 철학에 대한 깊은 논쟁과 거리가 멀지만 다양한 일상의 문제들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하여 아퀴나스의 지혜 상점이었습니다. 이 상점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책방 같았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연로한 철학자 오팔루스였죠. 그는 손님들에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기반한 조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농부인 하랄드는 상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근 이웃과의 경계 분쟁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랄드는 이웃이 자신의 땅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상점에 들어가 오팔루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팔루스는 잠시 하랄드의 이야기를 듣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연법을 떠올려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본성에 따라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본성에 따라 이 상황에서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하랄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마도 이웃과 제대로 대화를 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왜 자연법이 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을까요? 오팔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우리의 본질 이선을 추구하도록 이끈다고 했어요. 당신의 본성이 이웃과의 충돌보다는 평화를 더 원하지 않나요? 당신은 분쟁보다는 조화를 선택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더 큰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랄드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는 오팔루스의 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상점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하랄드는 이웃과 대화를 나눴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웃은 사실 경계선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는 하랄드와 함께 지형을 다시 점검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랄드는 사과와 선물을 맺어 서로에게 진심 어린 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랄드와 그의 이웃이 갈등 없이 상생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문제도 자연법에 따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상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고, 58뉴스의 조언은 마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화목해졌고, 주민들은 매일매일 다른 사례로 상점에서 자연법을 실천하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58뉴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이 마을을 자연법의 전시장이라 불러야겠어요. 이렇듯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고대 철학의 일부로서뿐만 아니라 현대의 일상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며 이해하고 실천할 때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자연법의 놀라운 힘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몽크스틴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할 만큼 모험심이 강하던 몽크스틴은 늘 좀 더 먼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마을은 몽크스틴에게는 너무나 안전하지만 지루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변할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숲 저편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고대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찾아 헤매던 몽크스틴에게 이러한 전설은 호기심 그 자체였죠. 그래서 그는 하루는 짐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숲은 어두컴컴했고 곳곳에는 위험한 생물들이 가득했지만 몽크스틴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로 인해 이 모험이 더욱 가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몽크스틴은 힘겹게 두루마리가 있다고 전해지는 폐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홀로이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천진난만하게 홀로 떠나온 만큼 혼자서 이 난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무섭고 한참 후회도 되었죠. 존중해주던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때 몽크스틴은 자신이 지금껏 아무런 사회적 계약도 없이 홀로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고대의 기록에서 토마스 홉스라는 사상가의 사회계약론을 알게 됩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계약을 맺고 질서를 되찾는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몽크스틴은 이 사실에 통달하게 되자 마치 마법이 깃든 듯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맞아, 모든 것은 계약이었구나. 마을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들, 친구들과 나누던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다짐들. 그는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오자마자 몽크스틴은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대신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계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외치는 몽크스틴의 열정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서로를 믿고 지키는 계약의 중요성을 훨씬 잘 이해하게 된 그들은 더 단결하게 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간이 신뢰를 더욱 강하게 하고 협력하여 공동체의 위기를 수월히 극복할 수 있었죠. 몽크스틴이 이해한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닌 마을의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몽크스틴은 그제서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험의 끝이란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홉스를 통해 배운 것이 단순한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을은 더욱 끈끈해졌고 몽크스틴의 이름은 전설로 남게 됩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몽크스틴이 날이 되어 그의 모험 이야기를 들으며 사회적 계약의 중요성과 함께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거듭 전달되었고 먼 바다 너머의 다른 마을에서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장작. 그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썰을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작지만 사랑스러운 마을 루소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토끼들과 함께 마라톤을 하고 꿀벌과 꽃에 대한 철학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주민들이 좀 더 많은 나무 열매를 갖기 위해 경쟁하고 강가에서 혼자만의 낚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불평등해지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소빌의 한 떠돌이 철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믿었으며 사회적 불평등은 사람들의 욕심과 경쟁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평화롭고 조화로운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회계약을 맺으세요. 각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일반 의지에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고민했지만 철학자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어 마을의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숲에서 얻은 열매는 각자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고 강에서 얻은 물고기는 모두 함께 요리해 먹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몇몇 주민들이 불만을 갖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다시 평등과 조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규칙을 따르고 공동이 행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더 이상 거센 토론이나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마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외지에서 온 이방인들조차 그 평화로움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루소빌은 훗날 모든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자유 중 일부를 일반 의지에 맡겼고 이를 통해 더욱 큰 자유와 평등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자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그를 가장 지혜로운 낭만주의자라는 칭호로 기리며 늘 마음속에 간직했답니다. 이렇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루소비르 주민들에게서 훌륭하게 실현되었죠. 결국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으며 공동의 노력과 합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소빌의 전설은 그 마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